네, 오늘 시작의 주요 이슈와 수급 흐름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실층 투자전략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건희 주식투자 이건희 대표,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투. 오늘 성투도 굉장히 힘차네요. 이렇게 힘찬 만큼 우리 시장도 역시 3,300선을 시원하게 좀 돌파해준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강세장 좀 빨리 타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먼저 이건희 의원부터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지 한 줄 평 들어볼게요. 1차적인 족쇄가 풀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차 족쇄가 풀렸다라는 평가를 주셨고요. 유창희 의원은요? 네, 역사적인 신고가 축포를 쏴라라고 말씀드릴게요. 아니 축포를 쏴란다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아, 그런가요? 네. 빵이야. 네, 축포를 쏴라. 지금 빵이야 한번 쏴주셨고 박철순 의원은요? 네, 그중에 반도체도 견인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가 견인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희 의원부터 조금 더 이야기를 풀어가 볼게요. 1차 족쇄라고 했는데 네. 2차 족쇄가 뭘지도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도 풀렸다는 측면에서 좀 풀어주시죠. 2차는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1차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 기관을 보시면 폭발적으로 들어왔어요. 역시나 시장에서 그동안 약간 우려로 계속 제기가 되었던 이런 대주주 완화 요건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겠죠. 내일 대통령께서 100일 기념으로 발표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림을 계속 그리는 것 같아요.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일단 큰 돈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당분간 시장에서 그래도 충분히 돈이 돌 만한 그러한 1차적인 재료가 완성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차 재료가 좀 완성이 됐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유창희 의원은 빵이야 쏴주셨는데 네. 한 번 더 쏴주세요. 아, 그런가요? 네. 빵이야. 네. 그 외국인이 이번 달에만 3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9월 1일부터 코스피 기준입니다. 코스닥까지 합치면은 3조 한 2천억이 좀 넘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제 오늘 외국인이 매수한 게 코스피에서 2조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실은 이제 이 지수 상단의 돌파를 외국인이 이끌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박스권 상단이니까 또 조정받은 거 아니야? 또 미국 PPI든 CPI든 맞아. 뭔가 또 다음 주 FOMC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여기서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했을 때 오히려 외국인들은 비싸더라도 더 사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 글로벌 증시가 거의 다 신고가입니다. 미국도 계속 신고가, 니케이도 계속 역사적 신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증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가 유럽 빼고 아시아, 미국이 좋다 보니까 한국도 외국인이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 타이밍이 어쨌든 고점을 돌파시키는 데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추가 상승, 저는 9월 달 중에 3,500도 불가능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하다. 3,500도 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박철순 의원은 그래도 반도체가 견인했다라고 좀 성격을 짚어주셨어요.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세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그 앞에서 양대 산맥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단기 최고가 부분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사실 고점을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앞에서 끌어주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도 더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브로드컴발 호재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또 오라클이 어떻게 보면 AI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 가이던스를 굉장히 생각보다 높게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계속적으로 이 고점 뚫지 못하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움직임이 조금 더뎠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시장 전체적으로도 조금 더 갈 수 있는 확률도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좋지만 지금 사실 소부장단에서는 아직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많긴 한데 오늘 차트랑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괜찮고 밸류체인 탄탄하고 그리고 실적도 전망이 나쁘지 않은 종목들 보니까 PXK 홀딩스라든지 HPSP 아니면 프로텍, 미코, 제우스, STI, 주성 엔지니어링 이 정도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한번 묶어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또 수급이 눈에 띄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수급본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오늘
주인공이기도 했죠.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코스피 사상 최고치를 견인한 종목입니다. AI 버블론 우려를 간밤 오라클이 잠재워줬고요.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외국인 투자자가 7거래 연속 순매수하면서 1조 7천억 원가량 러브콜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5% 급등하면서 다시 30만 닉스에 안착했는데요. 업사이드 정말 어디까지 높여야 하는 걸지 첫 번째 종목으로 다뤄볼게요. 시티증권에서는 목표가 좀 43만 원까지도 보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정말 강했는데 세 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먼저 이건희 의원부터 한 줄 평 들어볼게요. 세계와 함께 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계와 함께 가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유창희 의원은요. 네, 지수 신고가 내가 끌고 간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역시 내가 끌고 간다라는 평가였고 박철순 의원도 한 줄 평 들어볼게요. 네, 주가 상승도 1등 가자입니다. 네, 주가 상승도 1등 가자라고 박철순 의원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게요. 근데 1등 가자라고 했는데 제가 또 리포트를 찾아보다 보니까 사실 그 모건 스탠리의 숀 킴이 네.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나는 탑픽 삼성전자를 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오히려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포트 우려는 좀 덜어냈다고 봐도 되는 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종목을 같이 투트랙으로 베팅하는 게 더 낫다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퀄테스트 통과했을 때는 훨씬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좀 비중 더 높이는 쪽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또 안정성을 갖고 있어서 둘 다 사실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SK하이닉스만 놓고 본다면 사실 지금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HBM 쪽에서는 당연히 시장 점유율 1위 쪽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범용 반도체 쪽에서도 상당히 지금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AI 추론이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일반 서버 중심의 수요가 좀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D램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용 ESSD 같은 경우도 판매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HBM만 집중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범용 쪽에서도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HBM 공급 과잉 우려도 좀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지난번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신제품들의 출시가 지연되면 사실 이게 좀 공급 과잉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제품 루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정이 차질 없이 일단 출시가 될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HBM 공급 과잉 우려는 좀 축소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물량이라든지 가격 협상이 9, 10월 달에 이제 정확히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 불확실성은 더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지금 엔비디아의 어떤 기술 상향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일단 HBM 쪽에서는 가장 많이 거래를 했던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뭐 앞으로도 뭐 다른 후발주자들이 들어오고 있긴 하는 상황이지만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은 당연히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그리고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좀 최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 여기서도 아직은 역시나 SK 하이닉스의 제품들을 많이 선호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분기도 역시나 시장 어떤 컨센서스는 좀 상회하는 실적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와의 어떤 협력 기대감도 좀 다시 한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나쁠 건 별로 없고 오히려 그 전에 있었던 불확실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처럼 고점 돌파 이후에 조금 더 추가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판단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일단 한 35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HBM, 레거시, AG까지 정말 포트폴리오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는 SK하이닉스 목표가 35만 원까지도 열어보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이건희 의원과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세계와 함께 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요즘 엔비디아는 좀 주춤하잖아요. 네. 근데 SK하이닉스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브로드컴발 효과가 오히려 SK하이닉스에 들어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그 부분도 뭐 없지 않아 있겠고요. 제 생각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에서 외국인들과 기관이라든가 굉장히 매력적인 이러한 투자처로 부각을 시킬 만한 이러한 행동들을 잘 하고 있어요. 오픈AI 쪽에서 말하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AI 그 새로운 허브가 될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외국인 기관들도 우리나라에 주목할 수밖에 없겠죠. 전 세계 최고 기업이 한국이 새로운 허브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또 때마침 여기에 맞춰가지고 네이버랑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네이버라고 한다라면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기업 중에서 단순하게 AI 대장이 아니라
수많은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네이버입니다. 그런데 HBM도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AI 관련해가지고 가장 큰 이런 기업과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단연 이 AI 사업 관련해가지고는 가장 발빠르게 우리가 움직이고 있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뭐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투자가 들어갑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투자가 들어가는 만큼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계와 함께 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대장주를 계속 찾으면서 대장주만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30조가 좀 안 되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0조 후반대를 지금 영업이익 예상치를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HBM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전 엔비디아 퀄테스트 같은 이러한 큰 이런 소식이 나오지 않는 이상 HBM 그리고 AI 관련 이야기가 이슈가 되고 언급이 될 때마다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를 계속해서 대장주로 지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유창희 의원과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신고가 좀 끌고 가는 종목이다라고 좀 평가를 주셨는데 외국인이 계속 사면서 주가 상승을 만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아까 오늘장 분석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르니까 자꾸 이쯤에서 수익 실현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SK하이닉스도 똑같이 묻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 좀 매도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 이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어쩔 수 없죠. 누군가가 사면 누군가 팔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난번에 이제 그 모건 스탠리인가요? 네. 그 약간의 약간 매도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한번 10% 가까이가 그날 다음날 하루 밀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밀리면 좀 사는 형국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좀 올라오니까 어쨌든 좀 이익 실현을 좀 하는 모습인데 뭐 또 조정을 받으면 또 개인 투자 살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은 50만 원까지 저는 제가 보는 목표가가 맞다라면 50만 원까지는 충분히 하이닉스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이닉스가 반도체 세계 기업, 그러니까 삼성전자, 마이크론, 하이닉스랑 비교해서 하이닉스하고 이렇게 세 개 중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꼴찌예요. 그러니까 근데 실적은 제일 좋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하고 이제 하이닉스하고 시총이 한 10%, 한 5% 내외에 왔다 갔다 하는 차이인데 마이크론의 영업이익 매출이 하이닉스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만큼의 평가를 못 갖고 있다? 혹은 마이크론보다도 최소한 50% 이상은 더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올라와서 220조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300조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대충 계산하면 50만 원은 가지 않을까, 길게 보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브로드컴 상당히 좋은 실적 나오면서 그 이후에 주가가 10% 이상 올라왔고요. 네. 오라클은 지금 이제 시간 내에서 20%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AI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고, 약간 이제 지금 가격대에서 약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또 기간 조정 줄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네. 2차, 3차 상승의 시점은 일단 다음 주 FOMC가 있고, 근데 다음 주 FOMC보다는 저는 9월 23일, 화요일이죠. 수요일 새벽일 거예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아마. 그때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네. 예, 그러면 상당히 좋게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동반 강세를 띨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하면 지금은 없으신 분들은 조정 시 매수, 있으신 분들은 조정이 나온다고 쉽게 도망가지 마시고 조금 더 연말까지 더 끌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 시 매수, 오히려 9월 23일 또 마이크론 실적과 함께 2차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까지 짚어주셨고요. 유창희 본부장님께서는 목표가 50만 원 본다는 의견까지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수급본부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수급본부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일본과 중국산 열연 간판에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산 철강제에 대한 수요가 반사이익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오늘 철강주들이 상승했고요. 현대제철도 2.6% 올랐습니다. 당장 오늘의 탄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지만 정말 수급이 놀라운 상태인데요. 바로 7월 25일부터 33거래일째 외국인이 매집하고 있고요. 기관도 4거래일째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하는 걸지 좀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도 좀 단기 시세 보고는 특징인가 싶었는데 수급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를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지 먼저 이건희 의원부터 현대제철에 대해서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평가를 주셨고요. 유창희 의원은요? 네, 겨울에 피는 동백꽃 같은 주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백꽃 같은 주가다. 좀 해석이 엇갈리기도 하는데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철순 의원의 한 줄 평도 궁금해요. 네, 여전히 싼 듯입니다. 싼 듯? 네. 네. 여전히 좀 가격 메리트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 먼저 이건희 의원과 이야기를 해볼게요. 선택과 집중에 잘 나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은 제가 근 2, 3년 정도 현대그룹의 이러한 주가 추이를 보면요. 현대자동차가 최대 주주로 있거나 특히나 이 정몽구 명예회장 관련 이 지분이 묶여있는 계열사 중심을 보면 주가 상승이 굉장히 탄력적이고 폭발적입니다. 그런데 더 폭발하기 전에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현대 로템이 그렇게 해가지고 주가 크게 올라갔죠. 현대건설도 그렇게 해서 올라갔었고 자, 그 다음 이제 현대제철 쪽에서도 지금 무언가 지금 굉장히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역시나 지금 조선 기자재가 그렇게 오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강판이라든가 관련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오히려 회사 이러한 재무 구조를 개선시키면서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단조 사업 자체를 어떻습니까? 지금 매각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단조 사업 자회사 현대 IFC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을 사모펀드에 지금 매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단순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조선기자재 관련 지금 한창 호재인데 왜 이게 여기서 주목을 받느냐? 네. 매각 가격 자체가 한 3천억 정도부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현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 비율이 개선될 수가 있고 금리 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으면서도 향후에 친환경이라든가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실적 대비해가지고 회사가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네. 저평가가 되어 있는 와중에 오히려 더 저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단조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규모가 크고 변동성이 심하기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제철의 주력 분야가 자동차 강판이라든가 건설용 철강제예요. 자, 그렇다면 딱히 지금 현대 IFC 쪽이랑 지금 현대제철 쪽이랑 주력 사업이랑 이러한 어떻게 보면 비주력 사업 자체가 시너지를 낼 만한 효과가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는데 외국인이 보는 입장에서는 더욱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단조 사업이 정리가 된다고 한다라면 매각이 되고 한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안정성에 기반한 더욱더 탄탄한 이런 종목으로 거듭날 가능성도 있고 자 그렇다면 주가가 재평가가 되면서 오히려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익성 제고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인 포인트로 좀 보셨고요. 다음 유창희 의원과 얘기를 해볼게요. 겨울에 피는 좀 동백꽃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추운데도 잘 예쁘게 피고 있다는 뜻일까요? 일단은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제철 좋은 게 하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 일본 반덤핑 관련돼서 얘기가 나온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철근 가격이라든지 이런 가격이 엄청 오를 것인가?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하락을 방어하려고 하는 것이지 막 지금 판매되고 있는 가격을 엄청 높이려고 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약간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은 조금 개선되는 부분들은 좀 있겠지만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말하기 힘들고요. 중국 철강 생산 계속 감축한다. 최근에 리튬 생산 줄인다고 했다가 최근에 2차전지 보면 다시 저점까지 빠지는 게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그것도 호재긴 호재인데 그것 자체가
어떤 철강 업체들한테 트리거? 새로운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저는 의구심이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나마 이제 조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현대차 그룹이 연초에 미국에 이제 수십조의 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철강을 현대자동차를 같이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어떤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좀 주가가 좀 올라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이제 현대제철 관련된 뉴스를 본다라면 사실 노란봉투법 뉴스도 쏙 좋은 뉴스는 아니죠. 네. 근데 안 좋은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를 해주고 있고, 저는 사실은 오늘 이 주제로 알았어요. 이렇게 외국인이 사고 있었구나. 네. 사실 현대제철 제 관심 종목에서 본 지가 너무 오래된 기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사는지는 사실 저도 뭐 자세히 설명을 못 해드리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최악의 상황에서 뭔가 조금씩 좋은 뉴스들이 나오는 거에 좀 반응하는 거다. 우리 동백꽃도 한겨울에 피는 게 아니라 겨울의 끝자락에서 이제 꽃이 피면서 봄이 오는 것을 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제철이 지금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그러면 일단은 최근에는 이제 기관도 매수에 동참을 해줬거든요. 네. 사실은 그 9월, 그러니까 8월까지는 외국인들은 매수했지만 기관이 또 그만큼 팔았어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기관도 같이 매수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매도로 반전되지 않는다라면 좀 더 상승은 좀 열려 있지 않을까. 다만 폭발적인 상승은 보다는 제한된 완만한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좀 봄이 오는 신호를 외국인과 기관은 좀 보고 있지 않나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박철순 의원과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도 역시 여전히 싸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셨네요. 네, 일단은 뭐 PBR이 뭐 0.5배가 채 안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은 뭐 언제든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잘 보지 않았던 종목이었던 게 일단 저 실적 안 나오는 종목도 잘 안 보기 네. 때문에 작년에 거의 뭐 순소질 날 뻔했거든요. 2주 넘게 버는 회사인데 순소리 지난다?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면에서 안 보고 있던 종목인데 다행히 올해 1분기를 지나서 점점 분기별 실적들이 확실하게 개선되는 게 보이다 보니까 이제 바닥 찍고 어느 정도 우상향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안 좋았던 내용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일단 반도기반세에 대한 어떤 반사이익은 어느 정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또한 나쁘게 볼 건 아니니까 네. 일단 이것도 어느 정도 주가 상승에 좀 힘을 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지금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나 자동차들과 산업과의 어떤 연결고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별도로 보면은 건설 쪽 매출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일단은 영업 손실이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연결로 봤을 때는 이제 자동차 쪽이 어느 정도 업황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좀 플러스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 기준으로는 그래도 당분간 뭐 좋은 흐름들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때 이제 상반기보다 조금 더 하반기 때 조금 더 실적 기대감을 더 높게 보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지금 철 스크랩 우리가 고철로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 가격이 좀 빠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봉연강 제품들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광석이라든지 원재료 가격도 하락이 조금 이제 되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판재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하나의 어떤 상승 모멘텀이 급격한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조금 편안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로 봤을 때는 앞서도 약간 말씀해 주신 거는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 네. 일단은 자동차와 함께 지금 미국으로 갑니다, 이 회사도. 그래서 투자를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작이 되게 되고 2029년도에 상업화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세에 대한 부담도 미리 피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자동차 쪽이 잘 돼서 아까 연결 실적도 잘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와 어떤 시너지를 계속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하고 저평가라는 매력을 본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좀 전고점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당연히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도 한 10% 정도, 전고점에서 한 10% 정도 상향 조정해서 한 44,000원 정도로 한 목표가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그래도 전저점을 이탈 시에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전저점보다 좀 짧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33,000원을 하향 이탈하면 일단은 현금화 시키시고 차라리 지지선 만드는 걸 좀 기다리시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개선될 것이란 가능성에 좀 44,000원까지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손절가는 조금 짧게 대응해 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수급본부 두 가지 종목 체크해 봤고요. 이슈본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슈본부 첫 번째 종목은 효성중공업입니다.
반도체주들의 강세와 함께 미국 시장을 넘어 이제는 유럽의 전력기기 수요도 폭발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효성중공업 오늘 11% 급등했고요. 장중 140만 원을 터치하면서 다시 한번 연고점 기록했습니다. 유럽발 호재의 영향력은 좀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할지 첫 번째 종목으로 다뤄볼게요. 이 효성중공업이란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또 급등할 줄은 몰랐거든요. 오늘의 상승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이건희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저 배 아파요. 안 볼래요. 네, 좀 배 아픈 종목이기도 하죠, 사실. 네. 진짜 보유자분들은 너무 행복할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유창희 의원은요? 네, 유럽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왔던 모멘텀에 집중을 하시면서 유럽 시장 선점 효과를 좀 봤다라는 평가. 박철순 의원은요? 네, 호실적의 중장기 성장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도 좋은데 중장기 동력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주셨네요. 먼저 유창희 의원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유럽 효과가 꽤 큰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전력 인프라 투자 이 시장은 뭐 전 세계가 공통 사항입니다. 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죠. 이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프라 투자, 노후화된 전력 설비는 진짜로 투자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되게 전력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던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몇 년 사이에 알게 되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미국만큼 개발도상국만큼 형편없는 국가가 유럽입니다. 유럽이 상당히 오래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변압기 같은 거는 이제 사용 연한이 보통 한 30년 정도 된다고 해요. 30년 넘어가면 좀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30년 이상이 넘어간 그 지역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기로 가고 있잖아요. 네. 뭐 각 집마다 에어컨 다 있고 요즘에는 가스레인지도 안 쓰잖아요. 네. 인덕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전기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전력의 사용은 더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전력 인프라도 같이 변화가 돼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이 지금 오늘 뉴스 나온 게 2030년까지 한 850조 정도 투자를 전력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지금 예산까지 구체화되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새로운 슈퍼사이클이죠. 그동안 우리가 미국만 쳐다봤다가 이제 유럽도 봐야 되는 것인데 그동안 미국 쪽은 사실은 효성중공업이 아니라 HH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뭐 LS 그룹이 상당히 시장을 좀 선점하는 효과를 보여줬다면 유럽은 효성입니다. 효성중공업이 유럽 점유율이 제일 높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고 매출의 상당 부분도 유럽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유럽의 영업망이 잘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 관련돼서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 효성중공업이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우리나라도 이제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순차적으로 발표가 될 것이고 이제 사업이 진행할 거예요. 그런 것들도 감안하면 이 쪽에 대한 어떤 매출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 올라서 한 140만 원 언저리까지 왔는데 네. 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발행된 주식이 1000만 주가 안 돼요. 930만 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130만 원, 140만 원이면 엄청 비싼 것처럼 보이는데 네. 1000만 주가 채 안 됩니다. 거기서 이제 대주주 물량 빼고 뭐 연기금 물량 빼고 못 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물량이 얼마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품절주나 마찬가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는 계속해서 방어가 좀 상승세가 더 오를 수밖에, 상승세가 유지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효성중공업이 유럽 내 좀 비중이 가장 높다라는 점을 좀 알려주셨고요. 유통 물량까지 좀 적은 회사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박철순 의원과 이야기를 해볼게요. 중장기 성장 동력까지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시청자분들께서도 너무 비싸서 안 샀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이 개인 투자자가 신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일까요? 근데 저는 사실 뭐 그게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 지금 사실 한 주당 가격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회사의 어떤 지금 앞서도 말씀해 주신 어떤 품절로서의 매력들, 그다음에 일단 성장할 수 있는 추가적인 동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우리가 사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거지 네. 단지 한 주의 어떤 가격으로 그거를 일단 선택을 하느냐 마느냐로 결정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효성중공업은 미국 쪽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2분기 때 실적 한번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공업 부문 쪽에서의 지금 매출 비중이 미국이 거의 한 23% 정도 되고 있고요. 근데 2분기 때 신규 수주했던 물량 중에 거의 뭐 50% 이상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가 가장 먼저 지금 시장이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시장이었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제품들은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훨씬 더 마진이 많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미국 지금 수주 물량이 많이 늘었다는 것 자체가 다음 분기, 그다음에 그 다음 분기의 어떤 실적, 그다음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성장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유럽까지도 지금 열리고 있는데 역시나 이 부분도 설명 잘 해주셨는데 일단은 가장 먼저 진출했던 국가들도 이 회사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도 장기 공급을 해결했던 가장 처음 했던 게 바로 이 효성중공업이었거든요. 그만큼 시장을 선점했던 그런 효과들은 항상 어느 섹터건 항상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시장을 빨리 진출했던 효성중공업이 유럽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빛을 발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 성장 동력은 뭐였냐면 이 전압형 HVDC라는 제품들을 이 회사가 국산화를 최초로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상 풍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거 할 때 항상 우리 얘기 드리고 있는 게 해상 쪽에서 어떤 이런 케이블이라든지 아니면 전력 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들 많이 들어보실 텐데 그런 것들을 빠르게 이제 기술 개발해서 국산화 시켰던 게 바로 이 회사고요. 특히나 이제 유럽 시장에서 이 HVDC에 대한 시장에 대한 성장을 굉장히 중장기로 길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럽 시장도 우리나라 경쟁 기업들 대비했을 때 빠르게 진출했죠. 그리고 노하우도 있는 상태에서 거래처도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제품들까지 빠르게 개발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장기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실적이야 뭐 2025년도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체적인 영업이익이 50% 이상 늘 걸로 보고 있는데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거의 뭐 연으로 봤을 때 한 30% 40% 이상 고성장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대한 부담은 없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일단 고점이 좀 쫄린 상태이기 때문에 더 열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지금 현재가가 지금 이제 130만 원이 좀 넘었잖아요. 네. 130만 원 거의 140 육박하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150만 원 이상은 당연히 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짧게 보시는 분은 한 150만 원 정도 이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손절 라인은 좀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30만 원 초반에서는 좀 끊어주시고 차라리 눌림목을 좀 공략하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박철순 의원과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건희 의원의 의견도 궁금해요. 배 아프다, 안 볼래라고 하셨는데 그럼 HG나 LS 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되게 좀 보면서 조금 약간 뭐라 해야 될까? 현타라고 해야 될까요? 좀 온 게 월봉 연봉을 유심히 쳐다보는데 5년 전에 1억 정도 사놨으면 벌써 100억 됐을 것 같아요. 그런 주식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대단한 거는 뭐 무상증자라든가 뭐 주가를 올리기 위한 이러한 호재를 쓰지도 않고도 단순하게 그냥 시장 재료만으로 주가를 이렇게 치고 올려놨다라는 점은 좀 굉장히 대단할 것 같고요. 뭐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잠시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친환경은 말도 안 된다 굉장히 부정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살펴보면 EU 같은 경우는 이미 공격적인 투자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도 계속해서 오히려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올리는 것만 보더라도 지금 미국이 부정하는 사이에 친환경은 조용조용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럽이랑 중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동맹 형태의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요. 역시나 미국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친환경이라는 재료는 앞으로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재료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일단 살펴보니까 지금 EU 같은 경우는 신재생 그리고 그리드 2030년까지 약 5,840억 달러를 투자를 단행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900조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에요. 네. 자,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펼쳐지는 시장 자체는 굉장히 파생 효과가 파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국 점유율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럽 쪽에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이미 영국 쪽 같은 경우는 효성중공업이 2015년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올 초만 보더라도 영국의 어떻게 보면 최대 전합회사인 스코티시 파워랑 약 1,000억 규모의 이러한 공급 계약도 있고요. 영국에서도 지금 점유율 1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도 애초에 10년 전부터 차근차근 포트폴리오를 쌓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변압기 시장 수요 자체가 폭발한 상태에서 가장 수혜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노르웨이랑 유럽 연합이 합친 이러한 해상 풍력 터빈에 들어간 벌써 자 변압기 개수 자체가 약 450만 개라고 합니다. 자, 지금 2025년 기준 약 450만 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2030년까지는 더 들어가겠죠. 왜냐? 해상 풍력 터빈에서 가정까지 전력이 전송되는데 자 필요한 변압기가 6번이라고 합니다. 변압이 수요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커요. 수요도 크고 앞으로 더욱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점유율도 자 깔린 점에 어떻게 보면 효성중공업을 위한 판이 깔렸다. 여기서 결국엔 주가겠죠. 제가 봤을 땐 더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게 희소성이 굉장히 불거져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상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좀 그동안의 주식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삼성전자도 카카오도 비쌀 때까지는 개인 투자들이 접근을 안 했습니다. 주가 계속 올라갔죠. 자, 비싼 주가 결국엔 마지막에 뭐가 있었습니까? 액면 분할이 있었죠. 네. 무상증자 없이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시장의 기대치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다가 개인의 관심이 최고조가 되었을 때 액면 분할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효성중공업을 매도할 시기는 장대음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음봉 또는 액면 분할 공시가 나왔을 때 그때까지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들만의 리그를 좀 만들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오히려 좀 하락은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땐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나 뭐 액면 분할 뉴스가 나왔을 때가 좀 매도 시점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이슈 분부 첫 번째 종목 체크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LG 이노텍입니다. 드디어 아이폰 17의 라인업이 공개됐죠. 에어라는 좀 새로운 모델이 있었음에도 시장의 반응은 좋지 못했습니다. 대표 관련주로 꼽히는 LG 이노텍도 오늘 5% 가까이 하락하면서 21선을 깨고 내려갔는데요. 이 매물을 좀 어떻게 봐야 할지 세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전 아이폰 나오면 사실 바꾸는 편인데 이번엔 진짜 감흥이 없더라고요. 세 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한데 LG 이노텍의 약세는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건희 의원부터 한 줄 평 들어볼게요. 저는 공매도가 물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공매도 여파가 좀 컸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유창희 의원은요? 나는 어디로? 라고 말씀. 네, 나는 어디로 점점점도 계속 궁금증을 자아하는 오늘 한 줄 평을 주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박철순 의원의 한 줄 평까지 들어볼게요. 천천히 바라보자입니다. 아, 천천히 바라보자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박철순 의원께서는 네. 내년 폴더블까지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네, 저는 사실 내년 폴더블을 바라보고서 천천히 이제 조정이 좀 마무리되면은 천천히 담아가는 전략을 맞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게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신제품 발표가 나왔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조정에 빌미를 좀 준 것 같습니다. 일단 신제품 아이폰 17의 어떤 기대감은 당연히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뭐 지금 어떤 이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AI 성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 모두 다 조금 약간은 기대치를 미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LG 이노텍이 어떻게 보면 주목을 받은 거잖아요. 네. 여기서 카메라 모듈을 거의 뭐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가 이 애플이랑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애플 제품이 많이 팔리면 그만큼 주가도 많이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시장의 기대치를 좀 못 미치는 발표를 하거나 또는 이것 때문에 또 제품이 예상보다 덜 팔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실적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부분이 오늘 5%대 넘게 빠지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다만 2020년도 폴더블 폰,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폰의 첫 번째 폴더블 제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어서 저는 차라리 지금 조금 더 밀릴 수도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리스크가 적은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 개인적으로는 BH를 보시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있거든요. 오늘 조금 이제 중간에 좀 밀리긴 했었는데 오히려 정유장에서는 오히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한 1%대 상승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BH 같은 경우는 이제 인쇄이로 기판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쪽으로도 납품을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애플 쪽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쪽에 지금 기대감이 좀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삼성 쪽이라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시장을 갖고 있는 이런 BH가 오히려
어떤 시장 조정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일단 기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BH가 어떻게 보면은 이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도 들어가고 있는 거고 애플 쪽도 내년에 폴더블 프로 같은 경우도 그를 통해서 또 한번 지나갈 수 있는 물건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들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폴더블 폰 시장을 공략하더라도 BH는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 변동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LG 이노텍보다는 오히려 BH가 지금은 좀 더 맞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BH 쪽으로 한번 교체 매매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 이노텍 관련해서는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BH 관련해서 종목을 좀 교체해서 관심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다음 이제 이건희 의원과 이야기를 해볼게요. 공매도야 물러가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공매도 압박 때문에 이렇게 좀 계속 물리나요? 제가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금대가 굉장히 크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없는 이렇게 조금 지지부진한 주식 안에서 매매를 하는 매매 일잔에 꼭 포함되어 있는 주식입니다. 오늘 반대로 공매수 하신 이러한 투자분들 일지를 보면 전부 다 수익이 나 있어요. 또 반대로 한때는 또 시간이 지나 있으면 아 이거 큰일 났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그런데 9월 1일부터 보시면 공매도 매매 비중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9월 1일에는 16%가 넘어갔고요. 9월 8일에는 20%가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12%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 공매도 놀이터입니다. 자금대가 크신 분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자 그 안에서 또 기사를 내겠죠. 어떤 기사가 나왔냐? 아이폰 17이 나옴으로 인해서 재료가 소멸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오히려 주가를 모아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이폰 17이 출시된다고 했을 때 시장에서 지금 크게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별 기대를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휴대폰들이 출시가 되더라도 다 그만합니다. 뭐 카메라를 더 탑재하거나 아니면 화질이 개선되거나 기능을 추가하든가 이제 시장에서는 그런 게 안 먹혀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을 위한 준비일 수 있겠다. 자, 네. 그렇다면 힌트는 애플이랑 삼성이랑 중국의 이러한 휴대폰 회사들이 어디에 가장 많은 기술 투자를 지금 하고 있냐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리플 폴더블입니다. 폴더블 자체를 한 번은 접는 게 아니라 두 번 전 휴대폰이 나오고 있죠. 네. 이건 나름 굉장히 혁신적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또 큰 투자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아이폰, 애플 같은 경우도 분명히 트리플 폴더블에 관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주식을 팔 때가 아니라 천천히 분할로 모아갈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좀 모아갈 때다라는 의견을 주기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우리 요즘 서학개미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애플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국내 관련주를 고르는 게 좋을지도 좀 고민이 되는데 상승룸이 더 큰 쪽은 어딜까요? 실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솔직한 답변. 네, 저 같은 경우는 궁금합니다. 차라리 국내 관련주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학개미가 많다라고 하는데 지금 해외 증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방향을 잡기 어려울 정도로 혼잡스럽습니다. 네. 보니까 하루 사이에 3,000% 오른 주식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면 1,000% 이상 오른 주식들, 민주주식도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감내할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해외 투자를 하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 조금 안정적이고 천천히 갈 만한 주식을 찾고 계신다고 하신다면 국내 관련주도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애플 관련해서는 국내 관련주들이 조금 더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유창희 의원의 의견도 궁금해요. 나는 어디로? 라고 하셨는데 네. 신제품 이야기일까요? 일단은 뭐 신제품 작년에 이제 뭐 AI를 이제 얹은다고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판매가 될 것처럼 했는데 없었어요. 반쪽짜리였죠. 네. AI 기능 지금 잘 되고 있나요? 거의 별로 안 없는 돼요. 것 같아요. 네. 삼성보다도 못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번 신제품 나올 때 어쨌든 1년이 또 지났기 때문에 뭔가가 그 미진했었던 부분들을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얇게 나왔다라는 건데 글쎄 뭐 얇은 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좀 부러질까봐 뒷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도 없고 오히려 또 카메라는 더 튀어나오는 제가 보기엔 별로 이렇게 디자인 제가 뭐 미적 감각은 별로 없지만 썩 좋은 평은 못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하락을 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뭐냐면
제가 이제 최근에 삼성전기가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애플의 이번에 신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드디어 애플도 폴더폰 출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내년에. 그러면 LG이노텍은 입지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애플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다가 안 돼가지고 그냥 삼성 거 갖다 쓸게라고 해버렸잖아요. 삼성 거 갖다 쓰겠다라고 한 얘기는 결국엔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어떤 부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번에 삼성전자가 애플 파운드를 수주 받은 것도 카메라 쪽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삼성전기 쪽으로 해가지고 좀 기대감을 더 가져가면 가져갔지 애플의 입지가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을까 과연?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오늘 나온 뉴스 보면은 이제 TSMC가 그 기판이 필요 없는 시스템온 웨이퍼 X 기술을 2년 이내에 상용화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더욱더 이제 판매처가 더 없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뭔가가 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대감에서 LG이노텍은 계속 뭔가가 뒤처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매출은 매년 정체 현상을 띠고 있고요. 영업이익하고 영업이익률은 계속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를 타겟책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LG이노텍을 매수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닐 것 같다. 오히려 삼성전기라든지 뭐 파이nem텍이라든지 뭐 BH라든지 어쨌든 애플 관련된 종목군이든 아니면 뭐 새로운 것이든 새로운 어떤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도 많은데 LG이노텍에 목매일 필요까지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오늘 시세에서도 나왔듯이 삼성전기나 뭐 BH, 파이nem텍 같은 좀 다른 종목들로 관심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종목 4가지 리뷰해봤고요. 이어서 내일 전략 좀 세우러 가볼게요. 내일 또 올라가면 좋겠는데 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에 또 대통령 담화까지 좀 겹쳐 있더라고요. 이 변동성이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건희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뭐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재료 수멸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뭐 그게 아닐 수도 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까지는 주도주 트레이딩 외 현금 확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는 주도주 트레이딩 현금 확보 전략 이 미국발 이벤트에 좀 맞춰서 대응하는 의견 주셨고요. 유창희 의원은요? 저는 조정시 매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안 나올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이번에 주식을 비싸더라도 안 사게 된다라면은 지난 6월 달만큼의 상승은 안 나오겠지만 6월 달에 하다가 어느새 2,700 하던 주가가 3,100까지 올라왔거든요. 지금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정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조정에 주식을 내가 무엇을 살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정을 좀 기회로 활용해서 상승장에 탑승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철순 의원의 내일장 전략도 들어볼게요. 내일 하루는 아니고요. 최근에 계속 연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뭐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된 정보들도 대다수 좀 좋은 흐름들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일단 지금 제약바이오는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부 비중 정도는 포트폴리오 내에 제약바이오를 좀 확보해 놓으시는 게 좋다라는 판단이고 지금 뭐 주요 학회들도 이제 이번 달부터 계속적으로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네. 한 2달 정도 계속 부재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연말까지 열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9월달 중순부터 시작해서는 또 비만 치료제 관련된 학회가 이번 달에만 4개인가 있어요. 그만큼 계속적으로 우리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너무 급등한 종목들은 좀 피하더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 학회에 대한 어떤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좀 덜 오른 종목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포트에 좀 담아놓으시고 한번 시세를 한번 기다려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9월에 좀 이벤트가 있는 제약바이오 쪽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내일장 전략 세워봤고요. 이제는 종목 고르러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종목 리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건희 의원이 8월 21일에 매수했던 유니셈이요. 3주 사이 수익률 18.5%를 돌파하면서 목표가도 넘어섰습니다. 오늘 신고가 새로 썼더라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좀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장기 추세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밥그릇 패턴 나오고 있죠. 고점 찍고 1년 동안 주가 빼다가 어떻게 보면 경기 흐름 사이클 타고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HBM이라든가 반도체 관련 이러한 주식들이 좋다고 하는 상황에서 같이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변동성이 있기보다는 정말 천천히 어느 순간 모르게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추가적으로 상승에 무게를 두겠고요. 목표가 2차 목표가 9,500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천천히 더 상방 높여줄 종목이다. 목표가 2차 목표가 9,500원으로 좀 수정하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유창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8월 28일 날 매수했던 올릭스가요. 2차 목표가였던 9만 원도 금세 뚫어버렸거든요. 네. 이제는 좀 입절해야 될지 아니면 더 가져가야 될지 궁금해요. 일단 경고 종목이 돼버렸어요. 네. 많이 올라서.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제 말씀드린 게 9만 원 이상은 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9만 4천 원 한번 찍어주고 오늘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좀 비중을 좀 줄여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9만 원 선도 넘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입절을 하는 게 좋겠고 오히려 조정 시 다시 보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박철순 의원의 종목도 있는데요. 수익률 98%입니다. 이 세진중공업이요. 3차 목표가도 좀 돌파했어요. 이쪽도 뭐 급등세가 어마어마한데 지금 구간에서 세진중공업도 입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야 될지 궁금해요. 일단은 최근에 단기적으로 한 15거래일 동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네.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이제 빼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일부는 조금 그래도 현금화를 시키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추세는 남아 있는 상태고 그래도 기자재들이 최근에 다 같이 잘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종목만 가는 건 아닙니다. 또 그래서 기자재들의 어떤 힘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종가 부분에서 한 10% 정도 상향 조정해서 한번 한 29,000원에서 3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더 지켜봐도 된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시라면 한 그 정도 보시고요. 단기성으로 좀 빼셔야 되는 자금이라면 일단 어느 정도는 쓰실 용도의 어떤 자금 정도는 떼어 놓으시고 나머지 비중만 베팅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 좀 조절하시면서 4차 목표가는 29,000원, 좀 3만 원까지도 볼 수 있겠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 하나 더 있어요. 지난주 종목이었던 클래시스가 5일선을 타고 좀 차곡차곡 오르고 있어요. 목표 수익률 좀 8% 기록하고 있는데 더 기다려봐도 되겠죠? 일단 클래시스는 다른 미용 의료기 대비했을 때 상당히 조금 실적도 좋지만 저평가에 네. 대한 그런 매력이 있어서 일단 투자를 드렸던 거고요. 일단 지금 반등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목표가까지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였던 6만 원까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수했던 경영자의 어떤 매물 추이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가격에서 나오기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추가 상승은 충분히 된다라는 과정에 일단 6만 원 기존 목표가 유지하시면서 수익을 지금보다 더 높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들 리뷰해봤고요. 내일 시초가엔 또 어떤 걸 봐야 할지 먼저 이건희 의원부터 하나 짚어주시죠. K옥션입니다. 일단 지금 뭐 시장에 미국 금리나 전망에 따라서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매물대가 좀 많은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서도 돈이 될 만한 분야를 찾다 보니까 좀 STO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지난 7, 8월 달에 국회에서 법제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올라갔었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들어갔다가 지금 손실 중인 분들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20%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야겠죠. 이번 달에도 관련 이슈가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주가가 밑에 있을 때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주식 굉장히 비싼데 이 토큰화 구조가 매력적이라 판단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4,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TO 관련주 K옥션 목표가 5,000원, 손절가 4,000원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유창희 의원의 시초가 공략주도 하나 들어볼게요. 네, 신성 ENG 가지고 나왔습니다.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디스플레이 관련해가지고 이제 클린룸이라든지 드라이룸 설치를 하는 기업으로 유명한 회사죠. 근데 뭐 국내라든지 해외 투자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어떤 수요는 탄탄하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산업도 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어떤 기대감들도 저는 여전히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방금 이제 K옥션 말씀하셨는데 신성 ENG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 투자라는 회사의 지분을 한 10% 가까이 갖고 있어요.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또 우리 기술 투자가 또 주가가 움직임이 잘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분 가치
평가 이익이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고 단기 목표가는 2,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1,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손절가 짧게 놓고 분할 매수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클린룸, 드라이룸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 신성ENG, 우리 기술 투자의 지분도 가지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목표가 2,000원, 손절가 1,500원 짧게 잡고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철순 요원의 시초가 공략주도 하나 들어볼게요. 네, PSK홀딩스 가지고 왔는데요.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기업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HBM이라든지 아니면 코어스 공정에서 필요한 핵심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상반기에는 좀 부진했던 이 고객사들이 이제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코어스 공정에다가 더 투자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 사실 지금 리플로우 장비라고 하는 이 회사가 선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장비가 기존 HBM보다 한 6배 정도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추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부분들이 넓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HM4가 이제 내년에 이제 개화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디스컴 장비라고 해서 이 잔류액들을 제거해주는 세정 장비 역할인데 이게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첨단 공정이라든지 아니면은 HBM4 시대에 가장 걸맞는 제품들을 가장 지금 기술력이 높은 그런 회사다 보니까 지금보다 오히려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실적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12개월 포워드 PR이 한 10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저렴한 저평가 기업이라는 점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이제 200일선 돌파하면서 이제 정비하러 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반기 큰 저항이 없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요 한 45,000원 정도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33,000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BM 관련주 PSK홀딩스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33,000원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의 요원과 여러 전략들 세워봤는데요. 투자에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